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길을 가던 도중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괴나리 보찜을 품에 안고 뭔가에 쫓기듯 바삐 걷고 있었죠.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란 말인가. 얼굴이라도 한번 구경해 볼까? 호기심이 생긴 선비는 순간 걸음을 재촉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여인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답니다. 몇 번이고 주저하던 선비가 마음을 먹고 머리를 휙 돌려 여인을 쳐다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찌 이리도 아름답단 말인가. 내 평생 이처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본 적이 있었던가. 이팔 청춘의 아리따운 낭자의 모습에 홀딱 반한 선비는 그 여인에게 홀린 듯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낭자,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이리 바삐 길을 가시는 게요? 선비의 장난기 어린 물음에 여인이 반갑지 않은 듯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퉁명하게 대꾸했답니다. 나리, 가시던 길 그냥 가시지요.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에게 근심이 있다고 한들 나리께서 덜어주실 것도 아닌데 구태여 뭘 물으시옵니까? 낭자, 무슨 근심이 있었던 게요?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사양하지 말고 말해보시오. 선비의 추근거림에 한동안 앞만 보고 걷던 여인이 끈질긴 선비의 추궁에 맞득자는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몇 해 전 소녀 부모가 재물을 탐하여 저를 지체 높으신 양반댁 첩으로 팔아넘겼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투기가 심하여 밤낮으로 소녀를 욕하고 때리니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리 멀리 도주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가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더욱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럼 당장 어디 갈 곳은 정해진 것이오. 그 말에 여인이 상심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첩으로 팔려왔다 몰래 도망가는 처지에 갈 만한 데가 어찌 있겠습니까? 무작정 정처 없이 가는 것이지요. 이에 선비가 여인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멈춰 세우며 말했답니다. 낭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낭자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돼요. 어떻소? 선비의 뜻밖의 제안에 수심이 가득했던 여인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혈혈단신 정처 없이 떠돌다 비명 행사할까 걱정하던 차였는데 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니 소녀 염치불구하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곧장 선비가 여인의 괴나리 보찜을 뺏어 들더니 경쾌한 발걸음으로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여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곧장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답니다. 낭자, 이곳에 짐을 풀면 돼요. 나 말고는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간섭받지 않고 맘 편히 머물 수 있을 것이오. 잘 되었네요. 이래저래 보는 눈도 없으니 나 같은 낯선 여인이 머물기에 딱인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나리, 왜 그러시오? 어차피 저를 어여삐 여겨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니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사옵니다. 뭔데 그러시오? 어서 말해보시오. 청컨대 저에 관한 일은 일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시어요. 만에 하나라도 저희 일이 대감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날엔 나리께서도 저를 숨겨준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이 걱정되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입은 천근만근 무겁기로 천하에 소문난 자물쇠 입이라오. 하하, 어머 나리께선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십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소이다. 허허허. 그 후로도 한동안 선비와 여인은 이런저런 시답잖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둘만의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그러는 사이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서재를 등불 하나가 밝히고 있었는데 아른거리는 불빛에 취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둘만의 야릇한 분위기가 절정에 치닫자 그 둘은 서로에게 젖어들다 못해 참았던 욕구를 분출하며 결국 서로를 끌어안고 말았답니다. 낭자, 오늘 밤은 그대와 함께 하고 싶소. 간절하오. 나리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니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우누질하게 극치에 달해보아요. 그렇게 그들은 한 몸이 되어 뜨거운 밤을 지새우게 되었답니다. 한편 그녀가 밀실에 기거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으니 선비는 그녀와의 관계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선비의 아내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기생집을 드나들며 기집질하느라 집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요 며칠 서재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으니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그를 추궁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나리, 어쩐 일로 요 며칠 집안에 계신 것입니까? 그것도 과거 낙방 이후로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던 서재에서 말입니다. 어디 기생이라도 꽁꽁 숨겨놨답니까? 부인, 그것이 말이오. 서역에서 새로 들어온 서적이 있어 탐독을 하다 보니 기생도 생각이 나질 않더이다. 부인의 추궁에 먼 산만 바라보며 말을 더듬는 남편을 호통치며 부인이 말했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나리. 거짓말이 훤히 보입니다, 그려? 지금 당장 서재에 가서 그 책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새로 들어온 책 좀 봐야겠습니다. 그게 말이오. 나리, 지금부터 솔직하지 못한 말로 저를 속이신다면 다시는 나리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집질은 용서할 수 있으나 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부인의 서슬퍼런 말에 선비는 오금이 저려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 이내 자초지종을 이실직고하고 말았답니다. 이에 선비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죠. 다른 여인을 품는 것이 어찌 죄라고 하겠습니까? 사대부 가문 사내들이 기집질하는 게 한두 해도 아니거늘 어찌 이를 탓하겠습니까? 이해해주니 고맙소 부인. 사내대장부가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소? 죄는 아니지요. 죄는. 하지만 출신도 성분도 모르는 여인을 함부로 집에 들였으니 소문이라도 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뿐더러 어느 고관대작의 첩이었다는 말이 사실일 경우 이 일이 탄로나면 우리 가문에 화가 닥칠 것이 자명한데 어찌 이리도 무모한 것입니까? 가문은 안중에도 없으시단 말입니까? 당장 그 여인을 쫓아보내십시오. 부인, 그 말도 일리가 있으나 지금에 와서 그 여인을 쫓아보낸들 함부로 이 일을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그것이 화를 자초하지 않겠소. 그러니 우리가 잘 데리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내보내도록 합시다. 그래야 감시도 수월하지 않겠소. 선비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여인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애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인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그리도 그 여인이 맘에 드시는 것입니까? 허구한 날 기집질한다고 집안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양반이 어쩐 일로 집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기집질하다 어디서 객사하느니 집에라도 있으니 걱정은 덜합니다. 하여간 그 여인과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인, 고맙소. 이리 이해해 주시니. 내 절대 가문의 먹칠은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구려. 그 뒤로 선비는 서재에 아예 눌러 살았는데 매일 밤 여인과 우누지락을 나누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선비가 볼 일이 있어 저잣거리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도사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도사는 선비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그의 소매를 붙잡고 멈춰 세우더니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소? 도사의 뜬금없는 물음에 선비가 의아한 듯 말했답니다. 없어. 그런데 왜 그러시오? 이에 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선비에게 말했답니다. 공의 몸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이리 감돌고 있거늘 어찌 없다고 하시는 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어디서 도사 나부랭이가 엄한 사람 붙잡고 요사스러운 그 혀를 나불거리는 것이오. 부적이라도 팔아 끼니 때울 요량으로 그러나 본데. 옛다 여기 있어. 이거 먹고 떨어지시오. 선비는 옷소매에서 엽전 단량을 꺼내 도사의 손에 쥐어주고선 다급히 그의 등을 떠밀며 멀리 내쫓기 시작했답니다. 이에 도사가 뒷걸음질 치면서도 연신 탄식하며 말했답니다. 오 통제라. 세상에 과연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도사의 말에 가던 길을 멈춰선 선비가 심사가 뒤틀린 듯 그를 다시 붙들고선 물었답니다. 그 말이 심한 거 아니오. 죽음이 임박했다니. 재수가 없으려니 에이텟.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허풍이 얼마나 신박한지. 이에 도사가 차분한 어조로 선비에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비께서는 지금 사람의 가죽을 쓴 요괴와 밤마다 관계를 가지고 있소이다. 지금은 쾌락에 젖어 그대의 몸이 상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를 빼앗기고 결국 그 녀석에게 몸체 먹히게 될 것이외다. 도사의 말에 선비가 피식 웃으며 그의 멱살을 잡아 끌며 말했답니다. 이놈의 도술쟁이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거늘 그 허풍이 진정 가관이로구나. 어디서 그새 치열을 놀리고 다니는 것이냐. 세상 천지의 사람 가죽을 쓰고 다니는 요괴가 어디 있다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으니 썩 꺼지시게. 선비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멱살 잡은 선비의 두 손을 침착하게 잡아 쓸어내린 도사가 끝까지 할 말을 이어갔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분명 요근 내에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요괴요 요괴.
오래도록 살고 싶다면 황급히 그것을 집안에서 내보내시오. 안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의 안위가 위태롭소이다. 명심하시오. 그 말을 끝으로 도사는 흐트러진 두루마기를 툴툴 털더니 호련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답니다. 도사의 말이 괴이하면서도 허풍 같았지만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선비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문득 도사가 말한 누군가가 그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답니다. 혹시 아닐 거야. 그리도 아리따운 여인이 어찌 요괴일 수 있단 말인가. 틀림없이 도사가 귀신을 쫓느니 어쩌니 하며 부적팔이하려는 개수작일 거야. 그날 오후 저작거리에서 돌아온 선비는 곧장 서재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서재 바깥 대문이 평상시와 다르게 안쪽에서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리 문을 잠가 놓으면 어쩌자는 것이야. 이런. 이에 곧장 무너진 담장을 뛰어넘어 서재 입구로 갔는데 서재 방문 역시 굳게 잠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딜 나간 것인가? 남의 눈에 띌까봐 서재에 꼭 숨어 지내는 낭자가 그럴 리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선비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낮추고선 창가로 살금살금 걸어가 창문을 통해 서재 안을 엿보았답니다. 그 순간 뭔가에 놀란 선비가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아니 낭자는 어디 가고 저것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인 선비는 발이 얼어붙은 듯 옴짝달싹 못한 채 온몸을 바르르 떨며 서재 안에 뭔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침을 꼴깍 삼키며 식은땀을 흘리던 선비가 용기를 낸 듯 사뭇 비장한 눈빛을 하더니 다시 한번 창문 곁에 다가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화장 거울에 언뜻 뭔가의 얼굴이 어른어른 비쳤는데 차마 형언할 수 없이 괴이한 형상을 한 채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톱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라니. 내 여지껏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몰골이구나. 어찌 저리도 흉측하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저것이 바로 그 도사가 말한 요괴였단 말인가. 아니지, 우연의 일치겠지. 그런데 저 녀석이 왜 내 서재에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낭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 설마 저 녀석이 낭자를 잡아먹은 것은 아니겠지. 저 녀석을 피해 잘 숨어 있어야 할 텐데. 낭자 어디 있는 것이오? 서재에 있어야 할 낭자가 보이지 않자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에 선비는 창틀을 꼭 부여잡고 덜덜 떨며 낭자 걱정으로 애만 태우고 있었답니다. 한편 서재 안의 요괴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지 한참이나 거울을 보며 여인이 화장을 하듯 얼굴 이곳저곳을 어루만지는가 싶더니 이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가죽 뭉텅이를 펼쳐서는 붓을 들어 채색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이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선비가 피식 코웃음을 치며 말했답니다. 참으로 기괴한 요물일세. 자기가 무슨 여자라도 되는 양 화장하는 흉내를 내질 않나. 이제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모양일세 그려. 그렇게 한동안 가죽에 채색을 하던 요물이 얼마 후 붓을 내려놓더니 채색이 다 끝난 가죽 뭉텅이를 집어들고서 마치 옷을 털듯 툭툭 털더니 자신의 몸 위에 뒤집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낭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었답니다. 저것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것이야. 선비는 두 눈이 의심스러운 듯 연신 눈을 비비며 창틀에 바짝 붙어 요물이 뒤집어 쓴 가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그 순간 선비가 비명을 삼키며 아연실색하더니 뒤로 나자빠져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 요물이 뒤집어 쓴 것은 바로 낭자의 가죽이었어. 이런 미친. 이 섬뜩한 광경에 선비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진저리 쳐댔는데 마치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지금껏 저 요물과 밤마다 물고 빨고 한 것이란 말인가? 살떨리게 섬뜩하구먼. 그렇게 낭자의 정체를 알게 된 선비는 대경실색한 나머지 바닥을 기는 것인지 걸음을 걷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헐레벌떡 서재를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선 숨 돌릴 틈도 없이 단숨에 저작거리로 내달려 자신이 아침에 만났던 도사를 이리저리 찾아 수소문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 이곳저곳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도사의 콧배기는 보이질 않았죠. 이보시오. 아침에 나와 다툼이 있었던 도사를 보지 못했소. 보지 못했소이다. 그대는 보았소. 그 도사 말이오. 그렇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성 외곽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 맞다. 귀국사. 성 외곽에 가면 몇 해 전 폐가가 된 절이 하나 있을 것이오. 그곳에 한번 가보시오.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니 내가 책임은 못 지오. 고맙소. 그 길로 선비는 성 외곽으로 향했답니다. 반 시즌 정도 걸었을까. 도인이 산다는 절이 보였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낡고 허름해 곧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평범하지는 않은 절 같아 보였답니다. 이보시오. 안에 안 계시오. 아무도 없어. 뉘신데 이리 급히 사람을 찾으시는 게요? 나요. 낮에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아, 선비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리 급하게 찾으시는 걸 보니 제 말이 맞았나 봅니다. 그렇소이다. 당신의 말이 맞았소이다. 사람의 가죽을 덮어쓴 요괴였소이다. 내가 그런 요물과 밤낮으로 그 짓을 했다니 끔찍하오. 이제 내가 어찌하면 되는 것이오.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도움을 청하는 선비를 일으켜 세우며 도사가 말했답니다. 일어나시지요. 이제라도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았으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미안하오. 오전에 그대에게 범했던 무례를 용서하시오. 아닙니다. 속세 사람들 누구나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지요. 공께서도 응당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니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괴념치 마시지요. 도사의 말에 머쓱해하던 선비가 이내 말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호칭을 어찌 불러야 하겠소? 도가를 수행하는 무진이라 하옵니다. 그렇군요. 무진도사. 그런데 그 요물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도 흉측하단 말이오. 화피귀라는 녀석이옵니다. 화피귀? 네, 화피귀. 본디 명나라에서 숭악하기로 소문난 요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렇게 한동안 보이지 않던 녀석이 근래에 조선에 출몰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지요. 조정에서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 녀석이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던데 말이오. 맞습니다. 이 요물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아름답게 화장을 한 사람의 가죽을 덮어쓰는데 낮에는 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다닌답니다. 그러다 그 모습에 홀린 먹잇감의 심장을 밤이 되어 파먹고 입었던 가죽을 벗어놓고 사라져버리는 게 습성이지요. 몇 달 전 국경의 정체를 드러내더니 어느새 이곳까지 이른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찌해야 하는 것이오? 요물을 쫓아낼 방법은 있는 것이오. 날이 그에 앞서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이오? 어서 말씀해 보시오. 방법을 알려드리는 대신 그 요물의 뒤처리는 제가 직접 하게 해주시지요. 아니 왜 그러시오? 비록 그 요물이 인피를 뒤집어 쓴 요물이기는 하나 그 녀석도 가련한 신세입니다. 오랜 세월을 묵어 간신히 사람의 가죽이라도 덮었을 능력을 터득했으니 그 정성이 갸륵하여 요물의 생명까지는 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서재에서 요물만 치워버리면 되는 것이니 법사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에 도사가 그 자리에서 당장에 부적을 2장 그리더니 선비에게 건네며 말했답니다. 이것을 침실 문 앞에 붙여놓으면 요물이 물러날 것입니다. 절대 부적이 훼손되거나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소. 어느덧 해가 저물어 스산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서재로 들어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아 곧바로 침실로 향했죠. 그리고선 도사가 일러준 대로 부적을 문 앞에 붙여놓고 이른 잠을 청했는데 일경이 되자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답니다.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선비가 부인을 불러 말했답니다. 부인, 무슨 소리인지 밖을 한번 봐주시겠소? 아니 나리,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주시오. 온몸을 벌벌 떨며 불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의아했던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보았답니다. 문 밖에는 놀랍게도 일전에 선비가 말했던 여인이 문 앞에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붙어있는 부적을 보고선 감히 침실에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 서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가버렸는데 잠시 후 다시 다가오더니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사 따위가 날 겁주는 것이더냐. 어림도 없다. 오늘 밤 저놈의 심장을 파먹어 버릴 것이야. 그 말과 함께 거친 괴성을 질렀는데 순간 바람이 일더니 침실 문 앞에 붙여놓은 부적 하나가 그 기운을 버티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지 뭐겠습니까? 이에 요물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문 앞에 다가와서는 침실 문을 산산조각 내고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선비의 침대로 곧장 기어올라 선비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파내어 가버렸답니다. 이에 놀란 부인이 촛불을 들어 남편을 비춰보니 배에서 흘러나온 피로 사방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딸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선비는 이미 심장이 도려진 상태로 죽어 있었는데 요물이 다시 나타날까 겁나서 남편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조차 부인은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참혹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자마자
부인은 선비의 동생을 시켜 귀곡사의 도사를 찾아가게 했답니다. 도사님, 누구신데 이리 새벽 대바람부터 단잠을 깨우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생의 아우입니다. 그렇소이까? 어째 형님은 안 보이고 이렇게 동생분이? 도사의 말에 아우가 대성통곡하며 간밤에 이를 고했는데 이에 도사가 경노하여 말하였답니다. 내 본디 그 요물을 가련하게 여겼거늘 어찌 이리 방자하게 이를 데 없단 말이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 어서 집으로 가봅시다. 어서. 곧장 도사는 선비의 동생을 따라 선비의 집으로 가보았으나 요물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참혹한 선비의 시신만이 끔찍한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었답니다. 허허, 이 원통한 죽음을 어찌할꼬? 심장이 파인 선비의 시신을 바라보던 도사가 잠시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본 후 냄새를 맡는 듯 킁킁거리더니 말했답니다. 아직 요물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다행히 아직 멀리 도망가지 못한 듯하오. 이에 선비의 동생에게 물었답니다. 저기 뜰 남쪽 방의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소생의 처소입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에 도사가 직감한 듯 말했답니다. 그 요물은 지금 그곳에 있소이다. 그 말에 아연실색한 선비의 동생을 도사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물었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이 그대의 처소에 온 적은 없었소? 소생은 아침부터 귀곡사에 갔던 터라 잘 알지 못하겠사오니 지금 잠깐 가서 얼른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오. 이에 선비의 동생이 자신의 처소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급히 돌아온 동생이 도사에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도사님 말씀대로 과연 그런 일이 있었사옵니다. 아침에 한 노파가 찾아와 하녀이를 자청했는데 소생의 아내가 그 청을 수락하여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고 하옵니다. 그의 말에 도사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바로 그 노파가 요게요. 그 말과 함께 도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목검을 빼들고 재빨리 동생의 처소로 달려가 그 뜰 한가운데 서서 호기롭게 외쳤답니다. 이 저주받을 악귀야, 얼른 나오거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느니라. 도사의 겁박에 순간 정막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했던 뜰 안에 괴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니 일순간 방문을 산산조각 내며 방 안에 있던 노파가 사납게 도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사 따위가 나를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오늘은 도사의 심장을 꺼내 먹겠구나. 노파의 습격에 수세에 몰린 도사가 힘겹게 그녀를 저지하며 말했답니다. 내 너를 가엾게 여겨 살려두려 하였거늘 그 방자함이 도에 지나치니 오늘이 내가 지옥에 가는 날일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재빨리 도사가 가슴팍에서 부적을 하나 꺼내 노파의 이마에 붙였는데 순간 사납게 몰아붙이던 노파의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이내 옴짝달싹하지도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커. 이에 재빨리 도사가 노파의 목을 목검으로 세게 내리치자 노파가 땅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순간 쫙 소리와 함께 사람의 거죽이 벗겨지는 것이었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집안 사람들 모두 그 흉측한 모습에 아연실색하여 여기저기 숨기 바빴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요괴야, 요괴. 야! 한참을 땅바닥에 쓰러져 발악하던 요물의 비명소리는 언뜻 아기 울음소리 같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도사가 안쓰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어찌 너의 잘못이겠느냐. 너를 이리 만든 세상이 문제인 것을.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거라. 미안하구나. 그 말과 함께 도사는 목검으로 귀신의 목을 단칼에 베었답니다. 그 순간 귀신의 몸은 짙은 연기처럼 변해 땅 위에 뭉쳐서 맴돌고 있었죠. 이에 도사가 호리병 한 개를 꺼내 마개를 뽑아 그 연기의 한가운데에 갖다 대자 쉬익 소리를 내며 호리병 속으로 연기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호리병이 순간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도사는 재빨리 호리병 마개를 닫고 그것을 자루에 담아 꽁꽁 밀봉해 버렸답니다. 겁에 질려 구경만 하고 있던 집안 사람들이 이내 하나둘씩 몰려들더니 요괴가 벗어놓은 인피를 살펴보았는데 눈썹, 눈, 손, 발 등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도사는 곧장 족자를 말듯이 그 인피를 둘둘 말아서 자루 속에 집어넣고 말했답니다. 저의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사옵니다. 나머지 뒤처리는 부인과 동생분에게 맡기고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소. 이때 선비의 부인이 무릎을 꿇고선 도사의 옷자락을 붙들어 잡고 눈물로 간청했답니다. 도사님, 보아하니 상당한 도력을 지니신 분 같은데 제 남편을 살릴 방도도 알고 계시겠지요? 부디 제 남편 좀 살려주시오, 제발. 부인 미안하오만 내 도력으로는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오. 남편의 비명행사가 안타까운 일이나 애초에 요물을 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남편의 팔자가 그러니 어찌하겠소.
부인의 애타는 간청에도 도사가 방법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니 부인은 더욱 비통해하며 땅바닥에 아예 철퍼덕 엎드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그 애처로움이 태산 같지 뭐겠습니까. 이에 도사가 한동안 깊이 고민하는 듯하더니 부인을 위로하며 말했답니다. 부인, 나는 도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일은 못하오. 허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긴 한데 혹시 그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도사의 말에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답니다. 그게 누구이옵니까? 저작거리에 가면 미치광이 거린 하나가 있을 것이오. 늘상 분뇨 위에 누워 지내니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가능할 듯도 싶으니 찾아가서 간청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부인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도사나리? 그게 말이죠. 혹시라도 그 미치광이 거리니 부인을 욕보이려 들더라도 부인께서는 결코 화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모욕이라도 참을 수 있사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어서 서둘러 찾아가 보시오. 부인은 그 길로 도사에게 감사 인사만 전하고는 황급히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잠시 후 저작거리 길모퉁이에 당도해 보니 과연 거린 하나가 노상에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콧물이 석자나 흘러내리고 며칠은 씻지 않아 멀리서도 악취가 진동하니 도무지 더러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선비의 부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공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답니다. 나리, 요괴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제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이에 거린이 미친 듯이 껄껄대며 말했답니다. 아리따운 낭자, 나를 사랑하시오? 거린의 뜬금없는 물음에도 부인은 의연하게 몇 번이고 남편을 살려달라 거듭 간청했죠. 이에 거린이 얼척이 없다는 듯 박장대소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이 사내이거늘 어찌 이미 죽은 사람을 도로 살려달라 청하는 것이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오. 그러나 부인은 땅바닥에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고집스레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이에 거린이 녹이 띈 얼굴로 돌변하더니 갑자기 부인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괴이하도다. 이미 죽은 사람을 나에게 와서 도로 살려내라니. 내가 무슨 염라대왕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이냐. 너의 남편을 내가 죽인 것도 아닌 것을. 무례하구나. 그러더니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거린이 지팡이를 집어들고선 미치광이처럼 날뛰며 부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매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꼿꼿하게 버티고 앉아 아픔을 참고 또 참으며 거린의 매를 모두 다 받아내고 있었죠. 이에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무슨 신기한 광경이라도 되는 양 하나둘 거린과 부인 주변에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안 보이느냐? 얼마나 더 욕을 봐야 물러날 것이더냐? 진정 수치스럽지 않단 말인가? 이깟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 같으면 당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의 죽음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얼마나 참아낼지 보겠느니라. 주변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부인을 노려보던 거린이 이번에는 두 손에 한 움큼 뭔가를 움켜쥐고 부인의 입 앞으로 가져와서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래도 버티겠느냐? 어서 이것을 먹거라. 거린이 두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은 바로 끈적끈적 몽글거리는 그의 가래침이었는데 이를 본 부인의 안색이 일순간 붉어지는가 싶더니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결코 화내지 말라던 도사의 분부를 되뇌이며 억지로 그 가래침을 받아 입속에 한가득 넣고 꿀꺽 삼켰답니다.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긴 가래침은 무슨 묵직한 덩어리라도 되는 양 딱딱했는데 힘겹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께에 가서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힌 부인이 캑캑거리며 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거린이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포복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리따운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먼. 그 말을 끝으로 거린이 곧장 몸을 일으켜서는 옷을 툭툭 털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었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작거리의 사람들 앞에서 저를 능욕해놓고 일이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시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남편을 살릴 방도는 알려주고 가셔야지요. 부인의 외침에도 미치광이 거리는 들은 채 만 채 거침없이 사람들을 해치며 저작거리를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이에 부인은 거린이 사라질세라 그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동안 길을 걸어 어딘가로 향하던 거린이 마을 한 사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놓칠 것이야. 부인은 이때다 싶어 황급히 사당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미치광이 거린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거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당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아니 분명히 여기로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지? 이후로도 사당 근처를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거린의 행방은 묘연했으니 부인은 크게 낙심하여 결국 꾹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 이내 꺽꺽 서럽게 울부짖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콱 죽어버릴까?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미치광이의 가래까지 저작거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삼켰으니 이 수치스럽고 원통한 마음을 어찌할꼬. 그렇게 부인은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핏물로 얼룩진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목 놓아 울었던지 목소리까지 갈라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즈음 갑자기 가슴속 횡격막 부근에 뭔가 묵직한 것이 역류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액, 꺽꺽. 부인은 필사적으로 입을 막고 참아보았으나 솟구쳐 오르는 것엔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입 밖으로 물체를 토해버리고 말았죠. 순간 남편 시신에 갈라진 복부 사이로 그 물체가 떨어졌는데 이내 그것이 통통 뛰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괴히 여겨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부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심지어 뜨거운 기운을 내뿜으며 하얀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부인이 기뻐 외쳤답니다. 심장이다, 심장이야. 그랬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바로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부인은 심장이 멈출세라 황급히 두 손으로 시신에 갈라진 복부 양쪽을 잘 맞물린 후 잔뜩 힘을 주어 배를 닫았는데 벌어진 틈 사이로 더운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비단을 찢어 시신의 복부를 단단히 동여매고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이 지나고 손으로 시신을 만져보니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이불을 가져와 시신을 덮었는데 한밤중이 되어 다시 이불을 들춰보니 시신의 코에서 콧김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결국 선비가 되살아났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어서 눈을 떠보시어요, 어서. 부인의 말에 선비가 기지개를 쭉 펴더니 하품을 한입 크게 하면서 말했답니다. 부인,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소. 다만 복부가 살짝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하오. 이에 복부에 상처 났던 곳을 살펴보니 이미 동전만한 딱지가 앉아 있었는데 오래지 않아 딱지조차 사라지고 선비는 완쾌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기생집의 발길을 뚝 끊고 외간 여자는 멀리하며 자신을 살린 부인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깊이 사랑해 주었답니다. 훗날 선비와 부인은 거린이 사라진 사당으로 다시 찾아가 감사의 제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당 한편에 그려진 그림 속에 거린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부인이 의아해하며 말했답니다. 이상하군. 그림 속의 노인이 낯설지가 않은데. 왜 그러시오 부인? 이상한 것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게 아니고 서방님. 저 그림 속의 노인이 바로 그날 당신에게 심장을 내어준 그 거린과 무척이나 닮았사옵니다. 부인의 말에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살펴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답니다. 여보, 어서 이리 와서 예를 올리시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분은 바로 팔선 중에 한 분이신 여동빈 선인이시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신선 여동빈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이다. 어서 와서 예를 갖추시오. 이분이 나에게 심장을 다시 내어주신 것이 틀림없소. 그 말에 깜짝 놀란 부인이 그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림 한 모퉁이에 작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나의 스승 여동빈 선인에게 이 그림을 헌사하니 부디 속세에 많은 중생을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의 제자 무진법사드림. 이에 부인 역시 무릎을 꿇고 극진하게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사당에서 사라진 미치광이 거린이 바로 신선 여동빈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낯선 여인을 건드린 호색한 선비의 최후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